야, 넌 애인 있어? 요즘 애인 없는 놈은 정말 불쌍한 놈이다. 뭐, 내 주제에 무슨 애인? 이 시대에 애인을 가지려면 삼력이 필요하다며. 삼력? 그게 뭔데? 첫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매력이 있어야지. 둘째, 그런 여자를 감당할 정력이 있어야겠지. 셋째는 연애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 재력이 있어야지. 자식, 너 정도면 아직 매력 있는 중년이란 말이다. 이 말하면 왜 못되지? 돈? 임마, 돈 있는 여자를 만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박경수 작가의 작품 유행시대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유행시대 박경수. 늦가을. 그는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시계머리를 눌러 자명종을 끈 그는 이불을 제치고 일어나 앉았다. 세평이 못 드는 거실에 펴진 그의 이부자리가 부스럭 소리를 냈다. 거실 안은 아직 어스름했다. 그가 도로 감기려는 눈을 두어 번 깜빡거리자 안방문이 열리고 거실의 불이 켜졌다. 아내가 부스스한 머리칼에 잠이 덜 깬 눈을 가느스름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씻으세요. 오늘 아침도 선식?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서도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선식. 그도 입을 다문 채 아내에게 대답했다. 아내는 여인 몸에 잠옷자락을 나풀대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선이 밋밋한 그녀. 그리고 언젠가부터 가슴까지 밋밋해져 버린 그녀. 그는 어쩌냐 과음으로 개운치 않은 머리를 흔들며 욕실로 들어갔다. 욕조도 샤워부스도 없는 약식 욕실엔 세면대 옆에 줄 달린 샤워기가 걸려있다. 한 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면 다음 사람은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슬리퍼를 끌어야 한다. 그래도 이게 웬 호강이냐고. 먼 옛날엔 연탄불에 올려놓은 양은솥의 덤물을 누군가 쓰고 나면 다음 사람은 다시 물이 덮여지기까지 기다려있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고. 그는 그렇게 자족하며 아침마다 샤워를 했다. 서둘러 몸을 씻은 그는 타일벽 한쪽에 걸린 수건을 낚아챘다. 그의 젖은 몸을 스치는 수건이 얼굴 어깨 배를 거쳐 아랫도리 쪽에 이르자 그의 남성이 슬그머니 반응을 했다. 그는 몇 해가 지나도록 가려움이 낫지 않는 고함 밑으로 수건을 스치며 얼굴을 찡그렸다. 방 2칸짜리 이 아파트에서 한 칸은 아들에게 다른 한 칸은 딸과 아내에게 배당한 그는 아내와 한 자리에 든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아득했다. 그는 벌거벗은 채 욕실을 나와 이미 개켜진 이부자리 위에 가지런히 놓인 속옷을 입었다. 베란다로 향한 유리문과 맞물린 벽구석엔 그만이 사용하는 스탠드 옷걸이가 있다. 그는 거기 걸린 플라스틱 옷걸이에서 다림질이 잘 된 창백한 낯빛의 와이셔츠를 벗겨냈다. 오늘 듣는다고 했어요? 불쑥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와이셔츠에 팔을 끼며 아내를 돌아봤다. 그가 욕실에 있는 동안 다림질을 했는지 섭 위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그래, 모임 있다고 했잖아. 그는 자신이 생각해도 말투가 몹시 거친 것을 알았다. 그건 경상도 토박이인 그의 습관,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려는 가부장제의 권위. 그보다는 마음속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퉁명스러움이었다. 무슨 모임이라고 했어요? 매사에 무심한 아내에게도 여자 특유의 더듬이는 있는 것인가? 집요한 기운이 부쩍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갑자기 심사가 뒤틀렸다. 네가 내 바깥 생활을 다 아나?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 한단 말이야. 툭 쏘아붙인 말에 아내의 눈자위가 금세 붉어졌다.
곧 눈물이 쏟아질 듯한 그녀의 눈을 바라보던 그는 오랜 세월 동고동락해온 여자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눈빛에 더 날을 세웠다. 네가 그렇게 의심이 많으니 맨날 골골하는 거 아니야. 그는 눈으로 말하며 아내의 손에 들린 양복 저고리를 휙 잡아 빼입었다. 현관문 몸미처인 내 식구가 겨우 앉을 만한 원탁이 놓여 있다. 아내가 알로에 주스와 섞어 믹서기에 휘둘러 놓은 선식이 유리잔에 가득한 채 선식가루와 주스가 막 분리되려는 찰나였다. 그는 냉큼 컵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다.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먹어. 좀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냉정함이 붉어졌다. 오늘은 저녁만 먹고 좀 일찍 오면 안 돼요? 하경이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날인데요. 애원기 어린 그녀의 목소리가 현관을 나가는 그의 등을 뾰족하게 찔러왔다. 그는 얼른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의 마음이 불편해졌다. 아내는 혹 다 알면서 이제껏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목덜미가 조금 서늘해져 왔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아내의 왼쪽 유방에서 파달만한 암이 발견됐다. 부분 절제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도 아내는 두 유방을 다 절제해버렸다.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을 기를 사람이 없다며. 본래 별로 탐스럽지도 않던 그녀의 가슴이었지만 그는 좀 씁쓸했다. 아들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땐 아내의 자궁에 근종이 자라났다. 폐경 때까지 기다리면 저절로 줄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고 약물 치료를 하며 기다려보자는 의사와 유방암 경험이 있으니 적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가 맞섰다. 아내는 두 번째 의사의 의견이 옳다며 당장 수술을 받았다. 뭐 우리가 아이를 더 낳을 거예요? 죽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내는 그에게 씩씩하게 말했다. 그때는 이 두 칸방 아파트에서 그들 부부가 안방을, 딸아이가 작은 방을, 그리고 아들은 지금의 그처럼 거실을 제 방 삼아 쓰고 있었다. 아들의 대학 입시가 다가오자 아내는 딸아이를 안방으로 불러들이고 그 방을 아들에게 주었다. 밤이면 그의 이부자리는 아들이 자던 거실에 펴졌다. 그는 아내와 멀어지게 된 게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방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메마른 그녀의 살갗이나마 스치며 잠이 들 텐데 싶어 좀 쓸쓸했다. 비주류 생활잡지 편집장인 그는 자신이 왜 가난한지 의문을 품지 않았다. 아내나 그나 부모의 유산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성실히 일해보는 월급은 늘 빠듯했다. 하지만 비슷한 나이에도 윤택하게 사는 놈들이 있긴 했다. 야, 넌 애인 있어? 요즘 애인 없는 놈은 정말 불쌍한 놈이다. 술이 거나해지면 놈은 늘 입을 까불거렸다. 이만한 세월을 살고 나면 마누라는 다 중성이지. 네 마누라처럼 아래를 다 떼어내지 않았어도 말이야. 뭐시? 순간 불끈 일어서는 분노 같은 감정에 그만 그의 손이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상대는 메이저 신문사의 문화 담당 부장이었다. 그에게 손찌검을 하면 혹 기사거리를 얻을 수 있는 소스를 영영 잃는 거나 같았다. 그는 흡 숨을 멈추고 화가 치오르는 기운을 삼켰다. 뭐? 내 주제에 무슨 애인? 이 시대에 애인을 가지려면 삼력이 필요하다며. 그는 불어 크게 웃었다. 놈이 양주잔을 들어올리던 손을 멈칫하며 그를 슬쩍 흘겼다. 삼력? 그게 뭔데? 그는 대답에 앞서 더 큰 웃음소리부터 냈다. 첫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매력이 있어야지. 둘째, 그런 여자를 감당할 정력이 있어야겠지. 셋째는 연애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 재력이 있어야지.
썰렁한 개그처럼 흘려놓은 그의 말에 놈이 마시려던 잔을 탁 내려놓았다. 자식, 재력은 그렇다 쳐도 너 벌써 정력도 가셨어? 거기다 너 정도면 아직 매력 있는 중년이란 말이다. 이 말하면 외모되지. 재작년 박사과정도 이수했으니 가방끈 길지. 돈? 임마. 돈 있는 여자를 만나면 되잖아. 요즘 누가 남자가 돈 다 쓰냐? 놈이 흐흐 웃으며 다시 잔을 들었다. 울퉁불퉁 술을 삼키는 놈이 목을 때를 멀거니 바라보던 그는 술병을 든 채 놈이 잔을 내려놓기를 기다렸다. 발렌타인 17년. 이 비싼 술값은 늘 그렇듯 놈이 지불할 터였다. 거기다 오늘은 놈이 먼저 만나자고 한 자리였다. 빈잔에 술을 붓는 그를 놈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다. 내가 하나 소개해줄까? 그는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 위해 놈이 잔에 술을 진 계집아이처럼 눈만 깜빡거렸다. 그래, 소개해줘봐. 하는 말이 막 목을 치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 전 놈이 돋은 분기를 삼키듯 그 말을 또 삼켜버렸다. 무슨 참 엄청 바빠. 마감이 코앞인데 이달도 겨우 페이지를 메운걸. 아,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지 몰라. 그렇잖아도 똑똑한 부정면 놈이 내 자리를 잔뜩 노리고 있어. 맘과 달리 쏟아지는 그의 말에 놈이 클클 웃었다. 임마, 너 그래서 박사 공부한 거 아니야. 치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밀리면 안 된다고. 하긴 요즘 흔하디흔한 게 박사라 어디 시간 강사 자리라도 아르바이트 하겠냐? 그저 이력에 장식품 하나 더 달고 편집실 안에서 뺑뺑이 치는 거지. 너무 묘하게도 그의 속을 긁는 재주가 있었다. 학부 시절에도 그랬다. 지방 언론사 오너 아들이었던 놈은 가난한 오부를 아비로 든 그에게 자주 빈정거렸다. 그럼에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놈과 친구로 지내길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가란이 그렇듯 놈의 부가 당연하다 여겨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놈과 그는 운명 자체가 다른 것 같았다. 제아비의 영향력 때문인지 놈은 졸업과 동시에 메이저 신문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뚫리지 않는 취업 문턱에서 좌절을 거듭하며 학원 강사 노릇까지 했다. 아내는 그 사설학원의 격리 직원이었다. 그가 뒤늦게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건 아내가 유방을 절제하고 나서였다. 그는 마치 공부가 아내의 도려낸 가슴이기나 한 듯 파고들었다. 그녀의 가슴에 그렇게 파고들어 본 적이 없건만 학원비가 나가는 만큼 그들이 색한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일은 더 멀어졌다. 그가 논문을 쓸 무렵엔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 판이었다. 아이들은 책상 앞에 굳어진 제아비의 표정을 곁눈질하며 조용히 집안을 오갔고 아내는 부엌 일조차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다. 무용지물 박사하기 여자 꼬실 때나 쓰라고. 놈을 따라 끌끌었던 그는 연일 이어지는 술자리에 몸을 사리느라 비우지 않고 뒀던 제 술잔을 들었다. 어쩜 너무 건조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서울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사춘기 시절은 어떻게든 그 가난한 어촌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에 전력했다. 마치 공부만이 그를 구원해줄 것처럼. 그럼에도 그는 서울의 이류 대학밖에 진학하지 못했다. 대학 시절 더러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지만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었다. 연애는 그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도 그랬다. 그리고 연애라고 할 것도 없이 아내를 만나 후딱 결혼해버렸다. 제 몫의 여자가 생겨 애틋한 것도 잠시 늘어난 식구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또 달려야 했다. 그에 비하면 놈의 인생은 축복받은 것이었다. 배경이 빵빵한 집안의 귀여운 여자를 아내로 맡고 나서도 끊임없이 연애에 몰입하는 녀석이 말이다.
갑자기 놈의 인생의 질투가 느껴졌다. 그는 단숨에 술잔을 비워버렸다. 놈은 벌써 표정이 허물어지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말을 자꾸 중얼댔다. 놈의 눈자위가 점점 벌개지고 있었다. 눈물이 나는 것인가? 쟤깎게 대체 무슨 서름이 있다고.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다시 술잔을 들었다. 인간은 서러운 동물이다. 모든 인간은 사랑할수록 서러움을 느낀다. 느닷없이 놈이 소리쳤다. 그는 놈의 눈앞으로 술잔을 치켜들었다. 자자, 건배. 나는 서러운 게 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살았다. 무슨 개소리냐? 그의 목소리가 툭 붉어져 나왔다. 놈이 금세 한 대 칠 듯 눈을 부라렸다. 이 바다 같은 놈이 술 좀 마시더니 목소리가 커지네. 하지만 놈은 곧 눈빛을 까부라뜨리며 클클 웃어버렸다. 놈이 그의 어깨를 한 팔로 감싸며 바싹 붙어 앉았다. 운동을 전혀 안 해 물컹거리는 그의 어깨살을 놈이 조물락거리기 시작했다. 너 다음 주에 나랑 저녁 먹자. 이쁜 여자 소개시켜줄게. 놈이 속삭였다. 놈의 입김이 그의 귓불에 뜨겁게 닿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놈을 밀쳐냈다. 간지러워 임마. 헬스로 다져진 놈이 단단한 가슴팍에 손이 닿자 이상하게 곰팡이 균이 번식 중인 그의 고환 밑이 슬그머니 가려워왔다. 얼마나 더 마셨던지 삐쩍대며 술집을 나왔다. 놈은 기다리고 있던 대리기사에게 열쇠를 건네고 제 자동차 뒷좌석으로 꼬꾸라졌다. 그리고 그는 조금 더 걸어 거리로 나왔다. 그에겐 자동차가 없었다. 아니, 자동차가 있었던 시절이 있긴 했다. 그가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아내가 자궁 적출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마치 공부가 떨어져 나간 아내의 자궁을 되찾는 일인 것처럼 파고들었다. 사실 아내 말처럼 아이를 더 낳을 게 아니라면 필요도 없는 것이었는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아이의 과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의 박사과정 학비까지 감당하려니 허리가 휘었다. 그는 아내와 의논 끝에 5년 동안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았다. 버스나 전철을 타는 일은 번거롭긴 해도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딴 생각을 할 수 있어 나쁘지 않았다. 더구나 술에 잔뜩 절은 날 대리를 부른다고 법석되지 않고 홀가분하게 택시를 탈 수 있어 좋았다. 그게 벌써 몇 년인가. 친구 녀석들이 승차감이 좋은 자동차를 고를 때 그는 튼튼하고 편한 신발을 골랐다. 자동차 있어봐요. 세금 내야지, 정비해야지, 기름값 들지. 필요하면 택시 타면 되지요 뭐. 아내는 조금은 초라해진 그의 어깨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박사잖아요. 당신 친구들 자동차에 술에 거들먹거려도 어디 지금 이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녀의 끝말은 조금 감격스러운 듯 떨려 나왔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더니 그의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 아내는 이 입시 경쟁 시대에 무사히 대학생이 되어준 아들과 박사 장식품이 붙어 이제는 직장에서 밀릴 위험이 적어졌다 믿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가끔 아내를 안았다. 아들이 MT를 가고 딸이 과외 공부를 간 주말 낮, 아니면 드물게 아내를 데리고 시외로 나가 모텔에 들었다. 하지만 낯선 방 침대에 누워 그의 남자를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그는 자꾸 고한 밑이 가려워왔다. 그가 그녀의 여인 몸위로 금방 허물어져 버리면 아내는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렇게 해서 그를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의 숨을 쉬듯. 그는 점점 주말 낮을 누리지 않게 됐다.
혹 아내가 모텔에 가자고 할 때마다 거절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고 나간 모텔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역겨워서 도저히 몸이 동하지 않더라고 핑계를 댔다. 그녀는 잠시 눈을 붉히는 것 같았지만 곧 차분해졌다. 아내는 가끔 그의 양복 저고리에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때론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기도 하고 창가에 선 채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놈이 약속한 날 주인을 데리고 나왔다. 나랑 대학 동창인데 뭐 잘나가는 잡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준급 에디터지. 르포 시고 싶다며. 내가 신문에 실어줄 수는 없고 이 친구 잡지에 연재하면 되겠네. 원고를 좀 두둑히 달라고 하고. 놈은 그를 흘낏거리며 조연에게 말했다. 놈이 그녀에겐 지면을 알선하겠다고 한 모양이었다. 어떤 우프를 쓰시는지, 그러니까 르포 작가신가요? 그는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어 더듬더듬 물었다. 놈이 희죽 웃었다. 주애는 내 대학 때 친구야. 지금은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며 현장 취재를 하지. 그는 우리나라에 주애이란 이름이 있을 리 없다는 걸 생각했다. 그럼 외국에 사시나요? 약간 호기심이 동해 물었다. 그녀는 가느스름한 눈을 더 가늘게 뜨며 웃었다. 눈두덩이 보일 듯 말 듯 하던 쌍꺼풀이 웃음을 짓자 선이 뚜렷해졌다. 맑은 피부에 어린아이처럼 통통한 두 볼까지는 동그스름하게만 보이던 얼굴이 턱에 이르자 갸름해졌다. 오뚝 선 콧날과 버치처럼 오므려진 입술이 예쁜 여자였다. 길게 내린 머리칼이 부스스한 게 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겼는데 나쁘게 말하면 동두천 어디쯤에 저걸 둔 여자 같기도 했다. 그냥 오가는 거죠. 여기야 거기. 목소리도 머리칼처럼 부스스한 기운이 느껴졌다. 정말 여러 나라를 오가는 때문인지 발음이 명확지 않았다. 그는 거기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다. 놈이 그에게 눈을 찡긋대 보였다. 그는 놈의 제안을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대학 때 알던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 아니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놈 앞에 나타나 기사를 실어달라고 했을 거라는 것. 놈은 자신의 메이저 신문에 그녀의 그런 기사는 실을 수 없다는 것. 또 연애 상대로 치자면 지금도 여럿이라 별 흥미가 없다는 것.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었다. 그날 놈이 주인과 그를 남겨두고 가버리자 그는 일부러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그녀와 모텔에 들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적당히 모른 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주애는 구질구질하지 않았다. 다만 절정의 순간에 그의 귓불의 속삭임 말이 마음에 걸렸다. 선불인가요? 마치 한숨을 내뿜는 듯 나직한 말투였지만 그의 귓속에 날카롭게 박혀왔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어렴풋한 윤곽뿐인 그녀의 얼굴이 낯설었다. 술기가 가셔가는 그의 머릿속이 조금 혼란스러웠다. 얼굴도 모르는 여자를 안아버린 것만 같았다. 그는 어색한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천천히 그녀의 가슴을 더듬었다. 가슴이 예쁘군요. 설마 오리지널이겠죠? 칭찬을 한다는 게 또 썰렁한 개그가 돼버린 그의 말에 여자가 등을 보이며 돌아 누웠다. 이 나라는 가짜만 있나 보죠? 내가 떠날 땐 그렇지 않았는데. 떠난 게 언젠데요? 그는 여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작거렸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대학을 다니다가. 왜 갔는데요? 어느 나라로요? 아르헨티나. 그때는 더러 남미 이민이 있었어요. 가족을 따라서였죠. 그럼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왔나요? 아니요. 미국, 아니 콜롬비아. 어쩜 몽골? 중국? 모르겠네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녀가 크득크득 웃었다. 흔들리는 그녀의 어깨가 만든 바람이
그의 턱 밑을 간지럽혔다. 주엔이란 이름은요? 그가 다시 묻자 그녀가 그에게로 돌아 누웠다. 어둠 속에 가느스름 열린 그녀의 눈이 창밖 어디서 반사된 빛을 받아선지 반짝 빛을 냈다. 제 이름은요? 김조영이었어요. 조영. 그녀는 마치 입에 오래 물고 있던 물을 살며시 내뿜듯 그렇게 말했다. 입속 체온에 데워진 물처럼 그녀의 이름이 열기를 안고 그의 가슴팍에 뿌려졌다. 그는 왜 그런지 가슴이 답답해왔다. 외국 이름을 택할 땐 보통 발음이 자기 본 이름과 비슷한 걸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주엔 킴 가르시아. 남편이 외국인인가요? 주엔 킴 가르시아 박. 그럼? 그의 짧은 물음에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엔 킴 가르시아 박 스탠톤. 주인의 어깨를 쓸던 그의 손이 멈춰졌다. 그녀가 그의 품을 파고들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러면 나도 값을 치르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불이에요. 당신은 아직 내게 필요한 걸 주지 않았으니까.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 앉았다. 침대 위에 꿋꿋이 앉은 그녀의 상체선이 희끄무레하게 드러났다. 아름다운 몸이었다. 좁지도 넓지도 않은 어깨에 긴 목과 깊이 파인 쇄골, 물풍선처럼 부드럽게 매달린 두 가슴이 탐스러웠다. 그렇게 주인과 알게 된 게 벌써 7달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르포 원고를 그에게 가져오지 않았다. 그는 벌써 여러 달째 그녀를 위한 지면을 편집계에게 넣었다가 마감에 임박해 그 지면을 메우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너무 수박 겉핥기 취재라며 잘라버렸던 인턴 기자의 원고를 찾아내 그 스스로 밤새 추거를 내 실은 적도 있었다. 그녀를 만나고 돌아온 밤이면 아내가 거실에 펴놓은 이부자리 위에 옷도 제대로 벗지 않고 꼬꾸라졌다. 그의 양말을 벗겨내던 아내가 곧잘 그의 얼굴에 킁킁 코를 갖다 대기도 했다. 술도 별로 마시지 않은 것 같은데. 선뜻 귀를 스치는 아내의 목소리에도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인을 만났다. 중간에 한 달, 그녀가 또 외국 어딘가를 헤매다 돌아온 기간을 빼면. 그가 원고를 써왔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원고를 쓰기 위한 메모와 사진만 준비해왔다고 했다. 그녀를 만나면 먼저 저녁 식사로 대충 배를 채우고 모텔로 갔다. 그는 식사값과 모텔비를 지불하려고 마이너스 통장 카드를 꺼냈을 때마다 아이들이 용돈을 좀 올려달라던 말이 자꾸 생각났다. 저녁으로 먹은 2사람분 동태찌개 값에 모텔비를 합한 돈을 아이들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아니, 아내에게 그 돈을 준다면 그녀는 알뜰하게 장을 받아 식탁을 차리리라. 그는 카드 영수증에 사인을 하면서 늘 씁쓸했다. 가끔 주인이 데이트 비용을 다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러 여자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 그런 데이트도 있다던데. 그는 돈을 아끼기 위해 만남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바퀴에 돌을 고여 내리막 언덕에 세워놨던 수레가 삐끗 고임도를 잃고 굴러내려가듯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랬다. 그의 삶은 리무진도 캐딜락도 소나타도 아닌 다만 수레였다. 삶의 행로를 덜컹덜컹 굴러가는. 지금은 내리막길이라 생각했다. 이 길을 통과하면 수레는 저절로 멈출 것이라고. 그는 오늘도 종로 뒷길 낡은 건물로 출근을 했다. 편집부 직원을 모아 아침 회의를 하고 오전 내내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봤다. 점심은 마침 전화가 걸려온 취재원이 샀고 오후엔 일이 밀려 야근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는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내일 일찍 출근해 마무리만 하리라며 홍대 앞에서 조연을 만나 매생이국으로 저녁을 먹은 그는 을에 그들의 방을 정해 들어갔다. 그녀는 일주일 전과 다를 바 없고 그는 일주일 전보다 조금 지쳐 있었다.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문득 지나온 계절들을 생각한 그는 텅 빈 듯한 조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들은 근처 맥주집으로 들어섰다. 취기가 좀 오르자 조연이 그때서야 답답한지 코트를 벗어 옆자리에 놓았다. 우리 만난 게 몇 번이죠? 느닷없이 그녀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봄에서 지금까지 7달? 아니, 당신이 외국으로 내뺐던 한 달을 빼면 6달인가? 그의 말에 그녀가 빠르게 대답했다. 만나지 못했던 한 달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만남 기간에. 조연이 잔에 반쯤 담겨있던 맥주를 홀짝 들이켰다. 그는 맥주를 삼키는 그녀의 목을 바라봤다. 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맥주가 투명하게 흐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이제 그녀가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그녀의 내부가 다 느껴졌다. 피부 속 핏줄에 흐르는 뜨거움과 그녀의 내장에 고인 시큼한 소화에까지도. 당신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요. 불쑥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에 그 입이 벌어졌다. 뭐라고? 그도 모르게 눈을 부릅떴다. 그녀가 긴 숨을 토해내듯 이상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렇죠. 이 시대는 아무도 사랑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린 거래로 시작했던가요? 당신은 내 루포를 잡지 실어주는 대신 내게서 필요한 것을 취하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주인이 나타난 후 늘 무기력하던 그의 삶이 생기에 차있기는 했다. 그녀를 안고 있는 동안은 오랜 세월 그를 귀찮게 하는 고환 및 곰팡이균도 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혼이라니. 아내의 자리에 주인을 앉힌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원고를 주지 않았으니 당신은 내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갚아주세요. 그녀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는 괜히 진땀이 났다. 머릿속에서 주인이 갑자기 아내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상상됐다. 안 돼. 그는 속으로 외쳤다. 하격이의 대학 입시가 코앞이고 민수는 내년 봄 군대도 가야 한다. 아내는 그 아이들을 건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다. 그는 어제 저녁 제 어미에게 5만 원만 달라고 조르던 하경이를 모른 척한 게 마음에 걸렸다. 오늘 조인가 쓴 돈이 벌써 5만 원이 넘었다. 하긴 이 술집에서 마신 맥주값도 벌써 5만 원은 넘었을 것이다. 술값은 늘 주인이 계산하지만 그는 왠지 입안이 씁쓸해졌다. 주인이 물끄러미 그를 바라봤다. 옛날엔 말이죠. 세상이 이렇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가지면 책임을 졌죠. 그녀는 무슨 말인가를 더할 듯 빈 입술을 한두 번 달싹이더니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 시대가 언젠데? 조선시대 축적제도를 말하나? 그게 더 나쁘지 않아? 그의 말에 그녀가 클클 웃었다. 내가 떠날 때, 그러니까 그때, 왜 떠났는지 아세요? 그녀가 그의 눈을 빤히 바라봤다. 그는 그저 눈만 크게 떴다. 그녀가 한 손으로 턱을 개며 그에게로 바싹 얼굴을 들이댔다. 책임 있는 사랑을 받고 있던 우리 엄마를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 하나만을 키우던 청상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끊고 맥주를 병째에 들이켰다. 그는 뭔가 지루하게 이어질 것 같은 그녀의 얘기로부터 어떻게 탈출하나 싶어 슬쩍 옆으로 몸을 돌려 앉았다. 그녀가 그의 그런 이사를 좀 알아들어 주길 바라면서
그는 이미 오늘의 일과를 다 마쳤다는 생각에 적당히 술자리를 파하고 집에 가고 싶어졌다. 하경이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하지만 조회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동네길에 오수성 가게를 하던 우리 엄마를 사랑한 남자가 있었지요. 주유소집 아저씨. 주유소집엔 사남매와 건강한 부인이 있었어요. 엄마를 사랑한 아저씨는 사랑에 대한 책임감에 단란한 가정과 대부분의 재산을 버렸어요. 엄마의 오수성 가게를 처분한 돈과 아저씨가 마련한 얼마간의 여비뿐이었죠. 내가 대학 1학년을 마칠 무렵이었고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인 그들은 40대였죠. 아르헨티나. 그래서 갔던 거예요. 엄마는 거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오수선 일을 했어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관리만 하던 아저씨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와 아저씨는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인 사람들답게 사이가 좋았어요. 아저씨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자 엄마는 또 얼마 안 되는 돈을 정리해 미국으로 갔죠. 나를 위한 것이라며. 나도 현지인과 결혼했다 실패한 뒤였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엄마는 오수선을 했어요. 엄마는 돋보기를 쓰고 헌옷의 박음질을 뜯어내며 실밥에 입을 물었죠. 흰머리가 늘어나고 허리가 조금씩 굽고 어딜 봐도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였던 과거가 있으리라 짐작되지 않을 만큼 초라하게 늙어갔어요. 지금도 우리 엄마는 이국의 양로원 한 구석에 앉아 실밥을 뜯죠. 평생 일하던 그 버릇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가끔 엄마를 보러 가요. 그는 그제야 주인이 한때 사라진 게 제 어미를 보러 간 때문일 거라 짐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대꾸해준다면 그녀의 말이 더 길게 이어질 것만 같기에. 그래도 조인의 말은 그 즐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실밥을 뜯으며 늙어가는 동안 난 뭘 했냐고요? 에스파냐어 대신 다시 영어를 배워 대학에 갔죠. 아르헨티나에선 말을 배우다 그만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렸거든요. 인류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별로 갈 곳이 없었어요. 나는 재봉틀을 돌리는 엄마 옆에 우두커니 앉아 나이를 먹어왔죠. 거긴 한국인이 경영하는 세탁소 한 구석이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물을 가져오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나를 사랑했고 책임을 지기 위해 결혼을 했죠. 본래 가정이 있던 남자는 아니어서 우린 도피행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달인줄 솜씨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탁소에 가야 했죠. 그는 세탁소에 들른 다음 늘 그 옆 카페에 갔어요. 세탁물을 맡기고 나면 왜 그런지 외로웠대요. 혼자 살던 그때보다 더. 하지만 내가 뭐 그의 옷을 다림질하기 위해 결혼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는 세탁소 옆 카페 여주인과 다시 사랑을 시작했죠. 그녀는 내게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주겠노라며 이혼을 제안했어요. 나는 그가 또 다른 사랑을 책임지기 위해 나를 버리는 거라 생각했죠. 사랑의 책임감이 곧잘 인생을 뒤집는다는 걸 그때 다시 알았어요. 사실은 당신에게 사랑을 책임지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랑이라면. 개슴틀에 눈을 뜨고 있던 그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랑? 책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실수했다. 다음 순간 주인의 눈길이 걱정이 돼 아차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로 슬며시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두 평 남짓한 거실, 그러니까 그의 침실이 떠올랐다. 소파 한 세트도 없이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방석 2개가 놓인 거실이 늘 펴지고 계시던 그의 이부자리. 방 하나만 더 있었어도 그는 주인을 만날 필요가 없었을 거라 생각했다. 사랑을 책임진다는 건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좀 커진 주인의 목소리에
그가 비스듬히 앉았던 몸을 바로 했다. 엄마는 아무도 없는 이국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엄마를 사랑했던 아저씨는 낯선 땅에 한 좀 가루가 돼 뿌려졌어요. 날 책임지지 마세요. 그녀의 끝말이 힘없이 흔들렸다. 날 책임져 주세요. 오히려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다. 그는 갑자기 불편해졌다. 그가 벌떡 일어섰다. 가야 해. 오늘따라의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날인데 잊고 있었어. 맥주집의 붉은 불빛 아래 우뚝 선 그를 그녀가 물끄러미 올려다 봤다. 그러세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이 사회에선 정말 중요하죠. 그녀가 벗어놓았던 코트에 팔을 꿰며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는 백을 반쯤 열며 계산대로 걸어갔다. 62,000원입니다. 카운터의 남자 종업원이 그녀에게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는 오늘 제 지갑에서 나간 54,000원과 그녀가 지불하고 있는 62,000원을 비교하고 있는 자신이 치사해졌다. 그것은 허공에 흩뿌려진 무엇처럼 비슷한 부피로 그의 눈앞에 떠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어둠 속 환락의 거리는 어수선했다. 비틀거리는 취객들과 호객 행위를 하는 삐끼들이 뒤엉켜 흥정을 하거나 싸움질을 했다. 거리 한쪽에선 환한 불빛 아래 남녀가 뒤엉킨 채 키스를 하고 손님을 내려준 빈 택시 몇 대가 길가에 서 있었다. 취객들이 돌아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택시를 탈 생각이 없는지 우두커니 길에선 조연을 두고 그가 먼저 차에 올랐다. 단추를 채우지 않은 그녀의 코트깃이 바람에 날렸다. 코트자락 사이로 몸에 착 달라붙은 원핏을 입은 그녀의 몸매가 어둠 속에서도 두드러졌다. 여인다운 조엔. 그녀가 살짝 손을 들며 웃음을 지었다. 어둠 때문인지 그녀의 눈두덩이 퀭해 보였다. 기사가 택시를 출발시키자 차창 밖으로 조엘의 모습이 금세 멀어졌다. 그녀의 모습이 그림 속 물감이 번지듯 흐릿해졌다. 차창에서 시선을 거두는 그의 가슴 언저리가 뻐근해 왔다. 이른 봄. 베이지색 봄코트를 차려입은 아내의 가슴이 볼록했다. 무심히 던진 그의 시선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질감이 니들라서요. 빈 가슴이지만 브레이저를 해야 옷맵시가 난다고요. 야, 우리 엄마 오늘 정말 예쁘신데? 외출 준비를 마친 민수가 방을 나오다 불어 깜짝 놀란 표정을 했다. 오빠, 이 트렁크 좀 끌고 나와. 안방에서 하경이가 소리쳤다. 시끌벅적한 이른 아침이었다. 핸드캐리어를 끌며 방을 나온 하경이는 약간 들뜬 표정으로 제어미의 허리를 껴안았다. 그럼 우리 엄마가 수술을 몇 번 겪어서 그렇지. 차리고 났으면 얼마나 예쁜데. 그는 점퍼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선 채 모녀를 바라봤다. 정겨운 그 모습에 슬쩍 바보 같은 웃음이 머금어졌다. 자, 준비 다 됐으면 그만 나가자. 트렁크 하나는 나를 다오. 그는 민수가 안방에서 끌고 나온 대형 트렁크 2개 중 큰 것의 손잡이를 잡았다. 아빠가 작은 거 끄세요. 제가 큰 거 맡을게요. 번쩍 무거운 트렁크를 들고 현관으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든든했다. 그가 안방 문 앞에 놓인 작은 트렁크의 손잡이를 잡고 거실 바닥으로 바퀴를 굴리자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다. 당신도 민수처럼 현관까지는 들고 가요. 마룻바닥이 자국 나잖아요. 그는 주인이 말에 잘 복종하는 짐꾼처럼 얼른 트렁크를 들어 올렸다. 순간 허리가 휘청했다. 금방 꼬꾸라질 듯 비틀대는 그에게 민수가 얼른 다가왔다. 이리 주세요. 제가 현관까지 들고 가죠. 번쩍 트렁크를 들고 가는 아들이 등이 대고 그가 말했다. 우리 아들 힘세구나. 그러니 아비는 늙은 거지? 그는 자신이 늙은 게 쓸쓸하기보다는
아들 힘이 센 것에 기분이 좋아졌다. 민수가 트렁크 2개를 현관밖에 부려놓자 아내가 모처럼 하이힐을 신었다. 검은 하이힐 위, 그녀의 가느다란 다리에 푸르스름한 핏줄이 비쳤다. 좀 짙은 스타킹을 신을 것이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문득 그의 눈앞에 늘 커피색 스타킹을 신던 조인이 떠올랐다. 탄탄하던 그녀의 각선미. 아빠, 뭐해? 빨리 신발 신지 않고. 운동화 끈을 묶던 딸아이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잠시 멍해졌던 머리를 털며 얼른 현관으로 내려섰다. 아파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콜택시에 짐을 싣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하경이의 출국 수속이 끝나자 민수가 점퍼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우리 사진 찍어요. 우리 아가씨 공부 잘 마치고 돌아오길 기도하면서. 먼저 엄마랑 하경이 같이 서세요. 민수가 익살을 떨며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다정이 제 엄마 곁으로 붙어서는 하경이의 얼굴에 한방 미소가 어렸다. 아내의 눈엔 눈물이 그렁거렸다. 아내와 딸이 먼저 사진을 찍고 그와 딸이 같이 찍고 남매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아들을 뺀 세 식구가 찍고 아내와 그가 찍고 마지막으로 근처에 선 여인에게 다가가 아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긴 머리가 구불거리는 멋쟁이 여자였다. 단란한 가족이네요. 따님이 떠나나 보죠? 셔터를 누르고 난 여인이 핸드폰을 돌려주며 물었다. 인사삼아 하는 말이려니 생각하는데 아내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우리 딸은요, 여기서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제가 전공하고 싶은 과목을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해서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슬쩍 미소 지었다. 그 다음 말은 안 들어도 다 짐작한다는 표정이었다. 아내가 좀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돌아서 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스키니 청바지에 굽이 높은 앵글 부츠를 신은 모습이 주인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아빠, 사진 어때요? 아들아이가 내 식구가 찍힌 핸드폰 화면을 그에게 내밀었다. 애써 눈물을 참느라 표정이 굳은하네. 가족과 헤어지는 섭섭함보다 외국으로 떠난다는 들뜸이 역력한 화난 표정의 딸. 동생의 무거운 트렁크를 끌고 오느라 조금 피로한 표정의 아들. 그는 딸 옆에서 띵띵 부은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그는 어젯밤에도 과음을 했다. 보통 때의 일요일 아침이라면 아직도 이불 속에서 뒹굴고 있을 시간이었다. 술기가 가시지 않은 그의 머릿속 생각들은 딸을 배웅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꾸만 어디론가 달아났다. 어제는 메이저 신문 문화부장 놈을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다. 너 죄 만난 게 언제야? 놈이 물었지만 그는 그저 놈을 바라보기만 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전달되길 바랐다. 그날 맥주집에서 그녀가 제어미의 사랑을 얘기했던 날 이후 그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딸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은 형편이 없었고 아내는 좋은 대학을 지원할 수능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낙담했다. 아내는 제 몸의 기관들을 떼어낼 때도 아쉬움보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듯 딸아이가 번듯하게 대학에 갈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유학원을 뒤졌다. 우리 처지에 무슨 외국 유학을 시키느냐고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그가 투덜댔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아내는 그가 회사 업무에 바쁜 중에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유학원을 순례한 보고를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머릿속엔 아내와 딸, 돈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다. 그는 몇 번인가 조연에게 연락을 하려다 그만두곤 했다. 그동안 조연은 전화도 이메일도 없었다. 너 걔가 누군 줄 알아? 조연 말이야. 이상하게
놈이 조금 성난 표정을 했다. 그는 무슨 새삼스런 질문이냐는 듯 멀뚱히 놈을 바라봤다. 누구긴? 대학 때 네가 알던 여자라며. 설마 너와 관계가 있던 여자를 나한테 소개했던 건 아니겠지? 이 바람둥이야.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딸아이의 진학 문제로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그제야 좀 편안해져 또 썰렁한 농담을 했다. 놈이 그런 글을 흘겨봤다. 자식, 조엔 곧 출국한다더라.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오겠대. 너 그 일 가기 전에 한 번쯤은 만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는 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주인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공백이 길어질수록 그녀에게 연락하기가 점점 망설여졌다. 마지막 만났을 때 무슨 사랑의 책임 운운하더라?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딸의 유학 문제로 정신이 없었고. 너도 알다시피 가난한 내 주제에 무슨 자식을 유학 보내냐? 이 사회의 유행처럼 번진 해외 유학을 외면할 만한 배짱도 없고. 그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놈이 한숨을 내쉬며 끼어들었다. 이 시대는 불륜도 유행이지. 너도 나도 유행을 착실히 따르고 있잖아. 내 아이들은 벌써 5년째 아내와 함께 캐나다에 가 있고 그동안 내겐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지. 놈이 클끌 웃었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는 놈이 모습에 왜 그런지 그의 마음이 고적해왔다. 임마, 너는 여자를 여러 번 바꿨다면서 나도 좀 바꾸면 안 되냐? 조엔 나한테 연락도 없다. 아마도 날 잊은 게지. 그는 제 탓이 아니라는 듯 말해버렸다. 놈이 뭔가 말을 할 듯 입술을 달짝이다 술잔을 들었다. 한 잔 가득 목을 축이고서야 놈이 말했다. 걔가 누군 줄 알아? 너 옛날에 대학 2학년 때 우리 집에 잠시 머문 적 있었지? 왜 그때 너 입주 아르바이트 자리 잘려서 갈 데 없다고 나한테 징징댔잖아. 하숙집 구할 돈도 없다며. 그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에게 그렇게 구차한 과거가 있었다는 걸 새삼 기억해내며 또 지금도 자신은 놈에 비하면 구차하다는 생각에 그저 눈만 치켰다 보이는 그에게 놈이 말을 계속했다. 그때 우리 집 별채에 있던 여학생 기억해?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그 여학생? 술기로 흥건해져 오던 그의 머릿속으로 흐릿하게 떠오르는 촌스런 여학생이 있었다. 듣기에 놈이 먼 친척이라 했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지만 그처럼 하숙을 구할 돈이 없어 놈이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던 신입생이었다. 붉은 벽돌이 2층 집 한쪽에 따로 지어진 별채는 그 집 자가용 기사를 위한 것이었다. 지방언론사 사장의 놈이 아버지는 신문사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고 기사와 함께 머물렀다. 그는 놈이 2층 방 창으로 그녀를 몇 번 본 것 같았다. 넓은 잔디밭 끝 연못가를 서성이는 그녀에게서 어쩐지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왜 세상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까? 한숨이 나왔다. 다행히 입주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 놈이 집을 나오기 전날 밤. 한 학기가 끝나가던 여름이었다. 뒷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술판을 버린 놈과 그는 어지간히 취했다. 바람 한 점 없이 더운 밤이었다. 안채의 불이 다 꺼지고 술병이 뒹구는 돗자리 위로 놈마저 널브러진 게 몇 시쯤이었는지 그는 소변이 마려워 일어섰다. 넘어진 술병에 걸려 놈이 다리에 채여 몇 번이나 비틀거리다 겨우 뒷담벼락에 오줌을 갈겼다. 뿜어져 나오는 오줌 줄기에서 열기가 날아들었다. 볼일을 마친 몸이 진저리 쳐져 머리가 한두 번 흔들렸을 때였다. 오른쪽 시선에 뭔가 잡히는 게 있었다. 그는 바지춤을 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가까이 갔다. 거긴 별채 모서리였다.
바닥에 뭔가 웅크리고 있었다. 웅크린 그것이 조금 들썩이는 것 같았다. 조금 더 가까이 갔을 때서야 그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 시골에서 왔다는 대학 1년생 여학생이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조그맣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는 왜 그런지 그녀의 울음을 그치게 해줘야 할 것 같았다. 그가 옆에 쪼그려 앉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동그랗고 희미한 윤곽분. 어둠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앉은 걸음으로 한두 걸음 물러났다. 그는 무슨 객기에서였는지 그녀가 피하는 게 재밌어 다시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는 더 물러나지 않았다. 몸을 조금 더 웅크렸을 뿐 억지로 울음을 멈춘 그녀의 깊은 숨소리가 그의 코앞에서 붉어졌다. 그 숨에서 낯선 냄새가 맡아졌다. 그의 무릎이 그녀의 무릎에 닿았다. 땀에 젖은 그의 바지에 그녀의 맨 무릎이 뜨겁게 닿아왔다. 그는 웅크려 앉은 그녀를 무작정 껴안았다. 그녀가 낮은 비명소리를 내며 별재 모퉁이로 넘어졌다. 낮 동안 햇빛에 달아오른 시멘트 바닥은 한밤중이 됐어도 열기가 가시지 않은 채 미지근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누워 몸을 뒤틀던 그녀.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그녀가 별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기억이 났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벽녘 개와 제 방으로 가 잠든 놈이 깨기 전에 그 집을 나왔다. 혹시라도 그녀가 별지에서 뛰쳐나올까봐 겁이 더럭 났다. 처음 얼마간은 학교에서 놈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했고 그는 그 일을 조금씩 잊어갔다. 그리고 다음 학기를 마친 이른 봄, 그는 학교를 휴학하고 입대했다. 그 여학생이라니? 그는 또렷하게 떠오르는 기억에도 불구하고 짐짓 모른 척 물었다. 우리 집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이라던 그 애. 사실은 그 애가 주인이야. 놈은 말을 해놓고 그의 반응이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과 그 촌스러운 여학생이 연결되지 않았다. 주인을 소개할 때 그때 그 여학생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어? 태어난 그의 물음에 놈이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주영이가 네가 입대했던 봄 바로 아르헨티나로 떠났으니까. 그 애가 불쑥 날 찾아온 게 1년이 좀 넘게 전인가? 몰라보게 변했더군. 순진하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어. 꼭 그 애를 만나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외가족 일이라면 뭐든 끔찍하게 여기시던 게 생각나서 저녁을 한번 사줬지. 그때 네 얘기를 하더군. 멀리서 바라보이던 멀끔한 남학생을 잠시 좋아했었다고. 그리고 그 밤 일까지 말하더라. 요즘 세상이라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하겠지만 너는 왜 그때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를 바라보는 놈의 입술이 삐뚤음해졌다. 말하면 한밤의 실수로 그 애와 나를 엮기라도 하려 했니? 서로가 하나는 네 집에 신세 지는 처지에 어떻게라도 엮었다면 꼴 좋아하겠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가난을 피한다고 하다가 아내를 맞았어도 그의 처지는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았다. 가난하진 않았지만 보태줄 게 없는 집안의 딸이 아내와 가난한 그는 이제껏 아등바등 삶을 꾸려오지 않았던가. 난 조금 놀랐었다. 너 같은 쑥맥이 감히 우리 집 마당 모퉁이에서 그런 일을 벌였을 줄이야. 놈의 웃음소리가 제법 컸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래서 불쑥 터진 그의 말에 놈이 더 크게 웃었다. 주영이는 다만 네가 보고 싶다고 했어. 여자는 첫 남자를 못 잊는 법이지. 그래서 괜히 원고 운운하며 그 애를 너한테 데려갔던 거야. 상처가 많은 애였어. 네가 그 애에게 위로가 되길 바랐지. 사실 너도 외로워 보였거든.
젠장?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노란한 거야? 너 그 계집애한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놈이 눈을 부라렸다. 야 임마, 난 곧잘 진작에서 논다만 진심이란 건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지. 돌아서 생각하니 내 인생에 진심이란 걸 그다지 가져본 적이 없다만 난 조엔, 아니 조용의 진심에 뭔가 흔들렸어. 그의 진심이 내게 전해지길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럼 날 보고 병든 여편 내려버리고 그이와 살림이라도 차리란 뜻이었니? 툭 내뱉는 그의 말에 놈이 좀 비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희들 드라마를 구경하는 게 재밌더라. 다음 회를 기다리는 연속극처럼. 그가 불끈 주먹을 쥐며 몸을 반쯤 일으켰다. 이 녀석, 너 남의 인생을 장난질해? 분기가 잔뜩 오른 그의 얼굴을 바라보던 놈이 낄낄대기 시작했다. 장난질은 임마, 너 모르지? 나 오래전부터 남자 아니야. 진짜에서 너무 즐기다가 그만 남성을 잃은 지 여러 해다. 우리 마누라, 아이들 핑계대고 캐나다 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 놈이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다. 그는 막 치켜들던 주먹을 허공에 멈췄다. 그러나 놈이 얼굴을 한방 갈기고 싶은 마음이 가신 건 아니었다. 아, 그만두자. 우리 딸 내일 호주로 유학 떠난다. 그 일만으로도 심란해서. 끝말을 흐리는 그의 표정을 빤히 쳐다보던 놈이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돌연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어쩌면 놈은 자신보다 더 슬픈 동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울고 있는 놈의 모습 위로 오래전의 여름밤 어둠 속에서 들썩이던 조용히의 어깨가 겹쳐왔다. 왜 그런지 그의 어깨도 들썩여졌다. 그도 놈을 따라 울기 시작했다. 그는 출구 게이트 앞에서 제 오빠와 장난질하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문득 딸아이가 꼭 그때의 조용히 나이라는 게 깨달아졌다. 그의 가슴이 갑자기 서늘해졌다. 그는 벤치에 앉은 아내를 두고 급히 아이들에게 걸어갔다. 하경아, 절대 남학생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알았지? 그도 모르게 허둥댄 말에 딸과 아들이 동시에 웃었다. 우리 아빠 되게 촌스럽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들이 입에서 먼저 말이 튀어나왔다. 걱정 마 아빠. 홍불어도 부잣집 아들 하나 부러울 테니까. 장난인 줄 알지만 그는 딸의 말에 불안해졌다. 하경이가 보안검색대 앞에 도달한 걸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던 그와 아내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다시 전철을 타고 집에 도착했다. 아들아이는 약속이 있다며 딴 길로 새고 둘이서 돌아온 집안엔 갑자기 쓸쓸함이 감돌았다. 그가 우두커니 거실에 서 있는 동안 방에 들어가 벌써 옷을 갈아입은 아내가 눈물바람으로 얼룩진 얼굴에 크린싱 크림을 허옇게 바르고 나왔다. 그녀는 한 손에 티슈를 든 채 거실에서 점퍼를 벗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 밤부터는 안방으로 오세요. 당신 거실살이 이제 그만하고. 그는 잠자고 점퍼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곧 민수도 입대할 텐데 결국 당신과 나 둘이만 다시 남겠군요. 신혼 때처럼. 아내는 티슈로 얼굴을 빡빡 문지르기 시작했다. 화장이 지워져가는 그녀의 누리끼리한 볼에 거무스름한 기미가 보였다. 그는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았다. 아내는 얼굴을 다 닦은 티슈를 식탁 옆 휴지통에 던져놓고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그의 아랫도리가 조금 굳어졌다. 소변이 마려운 것도 같다. 그는 벌떡 일어서 욕실 문을 열었다.
세면대에 물을 받던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괜한 객기가 일었다. 이제 우리들만 이 집에서 살게 된다며. 연습 좀 하자. 저 우리가 같이 살던 데로 가려면. 그때도 가끔은 욕실에서 했잖아. 그가 갑자기 아내의 허리를 껴안았다. 그녀의 몸이 휘청했다. 순간 아내의 손가락에 맺혔던 물방울이 그의 목덜미로 뿌려졌다. 아 차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밀쳐내버렸다. 열린 욕실 문으로 몸이 반쯤 나간 아내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다 겨우 몸을 가누고 섰다. 잠시 섭섭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아내는 휙 돌아서 욕실을 나갔다. 그의 머릿속이 멍멍해 왔다. 자신이 왜 그랬는지. 그는 아내가 받아놓은 세면대의 물에 손을 씻었다. 손이 선뜻했다. 여편네 더운 물로나 씻지. 그것도 아까워 이렇게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다니. 그는 웅얼대며 거울을 바라봤다. 왼쪽 가르마 부분의 머리칼이 부쩍 성물었다. 이리저리 머리칼을 헤쳐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의 길고 부스스한 머리칼이 그의 눈앞을 스쳤다. 그는 헛것이 보이는 제 눈을 깜빡거렸다. 그러나 거울 속에 다시 보인 건 얼굴 윤곽이 희미한 어린 여학생이 긴 생머리였다. 그 머리칼에서 풍기던 낯선 땀내. 그는 고개를 흔들며 얼른 손을 씻고 욕실을 나왔다. 방에서 아내의 낮은 흐느낌이 들렸다. 그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해야겠다고 도어 손잡이를 잡던 그는 주춤 멈춰섰다. 가슴이 답답해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체가 그의 내부에 가득 찬 것처럼. 그는 돌아서 거실 옷걸이에 걸린 점퍼를 입었다. 후다닥 현관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선 그는 점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해제한 후 주소록에서 김주영이란 이름을 찾았다. 그는 새삼 자신이 왜 주행킴이 아닌 김주영으로 그녀를 입력해 놓았던가 생각했다. 주인의 번호를 열어놓은 채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래, 이 시대 유행처럼 딸을 유학 보낸 남자가 또 다른 유행을 따른다 생각하면 되지 뭐. 그는 혼자뿐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얼대며 엄지손가락으로 초록색 발신 표시를 지그시 눌렀다. 그러나 전화는 걸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선 송수신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그는 연거푸 발신을 눌렀다.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까지만 유효한 전화를 걸듯.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박경숙 작가는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199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시티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간한 작품으로 장편소설 구부러진 길, 약방집 예배당, 바람의 노래가 있으며 소설집으로 안개의 칼날, 빛나는 눈물, 의미 있는 생이 있습니다. 가산문학상 수상,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통영문학상, 김용익 소설문학상 수상, 노근이 평화상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